야, 조선은 과거 합격 외엔 대안이 없어. 과거 합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었다. 서울대 붙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카이캐슬, 그건 다이아몬드 캐슬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인맥, 학맥, 정치적 권력을 막 온갖 불법이 행행했었다. 그래서 술 마시면서 뭐 시험을 본다라든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방향이 조선후기 때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고민 많은 주제입니다. 나 하나 힘든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헤쳐왔는데 제가 이제 아들 둘이잖아요. 이제 막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됐는데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 갔다 오게 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속상하고 더 힘든 미래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되게 속상해요.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과거에는 어땠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 더 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까지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삼국시대 때는 그냥 혈통으로 권력을 차지했었고 고려는 문벌귀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음서라고 그래서 집안이 좋으면 음서로 들어가서 고위관료가 될 수 있었어요. 좀 의미가 없죠.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 과거제도라는 게 애초에는 되게 좋은 제도였었어요. 조선시대 때 체계화가 된 건데 가문과 문벌을 보지 않겠다. 실력의 근거에서 인재를 뽑겠다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합리적으로 사람을 뽑았고 엘리트들이 뽑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잘했겠죠. 애초에 시스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식년시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봤어요. 한 번 떨어지면 사수가 기본이 되는 거고 부정기 시험, 국가의 어떤 특별한 날에 맞춰서 진광시, 알성시 등등등의 여러 별시들이 있었어요. 시험을 가끔 보는 것도 문제인데 한 번 뽑을 때 너무 조금 뽑았어요. 문과 33명, 무과 28명만 뽑아요. 정말 소수가 뽑히는. 너무 힘들죠. 서울대 붙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카이캐슬, 전 다이아몬드 캐슬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문과, 무과, 잡과잖아요. 일단 잡과 안 쳐줘요. 중인들이나 보는 시험이에요. 무과 안 쳐줘요. 일단 문과를 봐야 돼요. 이 당시 잡과가 법률, 의학 이런 거고 문과가 인문학이거든요. 역사, 철학 이런 거. 조선은 문과들의 세상인 거예요. 저는 정말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3명을 뽑긴 하는데 이 33명 중에서도 5등 안에 들지 않는 한 출세를 못해요. 청요직이라고 해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엘리트 요직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엘리트 요직에 들어가야지만 그 경력으로 판서 정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합격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 볼 적에 대사 하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세만 그렇게 있으신 분들만 돼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중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대단했을까요? 퇴계이황 여러 번 떨어지셨어요. 조선왕조 500년 기간 동안 9번의 시험을 1등으로 쫙 통과한 사람 단 한 명, 율곡이. 너무 특별했던 존재이고 정말 지능이 좋았다. 신사임당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시집살이가 보편화가 안 돼서 편안하게 친정집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좀 자유분방하게 컸다. 그리고 율곡이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평생에 흠이 됐던 건데 방황도 많이 했고 돌아다니면서 승려들과도 교류하고 이런 파격적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시기 질투하는 관료들이 쟤는 정도를 걷지 않았다 라는 식의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율곡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평소에 자기의 어떤 넘치는 열정을 많이 발산할 수 있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방황도 좀 하고 자유롭게 다른 학문에 관심도 갖고 이러면서 길을 왔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성리학에 집중해서는 대학자, 대관료가 될 수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잡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되게 개방적인 사회였었기 때문에 노비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야, 조선은 과거 합격 외엔 대안이 없어. 처음엔 그냥 가난해도 돈이 없으면 하얀 눈밭에 의지해서 공부하고 더운 날은 반딧불 잡아다 공부하고 이게 가능했었는데 조선 중기로 들어오면서 든든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옛날에 어떤 연구를 보니까 그 자료를 봤던 게 20년 전이거든요. 과거 합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20년 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아이를 과거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과거에 합격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5세기에는 한 25세가 정도가 되면 과거에 합격을 해요. 19세기 후반이 되면 37살 정도가 평균 합격자의 라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 15세기 때만 하더라도 그냥 한 10년 빡세게 공부하면 과거 합격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조선 후기로 가면 20년씩 공부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요. 어떤 집에 가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기록도 있어요. 원래 양반이라는 건 내가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로 살 때가 양반 사대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관료셨어, 족보를 막 길게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양반 가문이다라고 막 얘기하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 거고, 비슷한 시기 때 걸출한 유학자들이 나타나잖아요. 퇴계 이황, 남명 조식, 그리고 율곡 이이. 퇴계 이황은 남인의 영수가 되고 남명 조식은 북인의 영수가 되고 율곡 이이는 서인을 만든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니까 난 이 사람 제자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서원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서원 측에서 먼저 관료가 된 사람들이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러면서 조선판 스카이 캐슬이 만들어지죠. 서원이 한두 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확한 개수에 대한 좀 논란이 있지만 정말 심할 때는 1000개, 2000개가 넘을 정도로 상위를 했었고,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사설업체 난립, 인맥, 학맥, 정치적 권력을 막 이어가는 온갖 불법이 횡행했었다. 그래서 원래 존재했었던 서원의 기능이 그만큼 악용됐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이란 말을 했어요. 관광. 우리 관광을 간다. 사실 관광이 뭐냐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걸 관광이라 불렀어요. 빛을 보러 간다는 거거든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 같은 거 보게 되면 거기도 과거에 합격해서 멋지게 딱 돌아오는 장면이 꼭 들어가 있을 정도로 거의 양반 사대부의 모든 일생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과거 합격.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 못된 생각인데 실력으로 안 되면 포기하면 돼요. 근데 과거에 합격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서부터는 아주 치졸한 형태의 입시 부정 비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조 때 학자였었던 신임이라는 사람이 과거 답안지를 채점했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신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문장을 베낀 경우가 반수가 넘었다. 이때도 사실은 시권이라고 해서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명문장이나 채권 같은 게 유통이 되고 있었거든요. 조금 나쁜 건 아버지가 이미 조정 관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붙었을 때 내용을 가르쳐줘서 거의 똑같이 써서 붙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렇죠? 김홍도가 그렸었던 지방 향시, 속과 시험장의 그림을 보게 되면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합동으로 토의해서 뭐 시험을 본다라든지, 그래서 술 마시면서 뭐 시험을 본다라든지, 온갖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길 정도로 워낙 좀 상황이 되게 심각했었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험장의 문이 딱 열리면 대기하고 있다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명당 자리를 무조건 앉아야 돼요. 명당 자리가 뭐야? 이게 뭐냐면 일단 담벼락 옆에 앉아야 돼요. 담벼락 옆에 앉아있으면 종이를 싹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닥에다 베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명당 자리를 잡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다가 압사 사태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어요. 붓뚜껑에다 넣는 건 기본이고요. 머리카락 사이에 넣고 콧구멍에 넣고 심지어 특정 자리 옆에 줄이 하나가 딱 있어서 한 200~300m 된 먼 거리까지 쭉 이어져 있고 그 끝에 대나무 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를 적어다가 대나무 통에 넣어서 보내주니까 그걸 보고 썼던 기록. 어떤 방법을 썼는지 이건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남의 답안지를 슬쩍 빼돌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놓는 등등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방향이 조선 후기 때 다 등장을 하게 돼요. 국왕의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망가지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개유정난 때 세조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불법적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들을 잘해줘야지만 자기의 정통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옆에서 잘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습적으로 별시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과거 시험을 봐요. 지방에 있었던 유생들은 날짜를 맞춰서 올 수도 없고 시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신들의 자제들은 대비를 하고 있다가 선별돼서 그 사람들만 과거 시험 보고 합격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이러면서 조선왕조는 그 500년간의 과정 속에서 잘 시작했다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교육제도를 바꿔내지 못하는 종합적인 사회 붕괴 위기까지 왔다는 것들. 지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느냐를 평가할 적에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은 없었지만
적어도 공정한 기회평등, 즉 교육제도의 건전한 경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시점부터는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수능의 점수가 규정이 돼버리는 그런 사회를 지금 이행하고 있잖아요. 조선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일어섰다면 대한민국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조선은 그 과거 시험에 몰락으로 조선왕조가 망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되게 신중하고 치열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라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